용강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1반하고 5반 맞나? 2반, 4반 맞아요. 1반하고 5반만 들으면 되는 강의입니다. 2반, 4반은 1시간을 더 수업을 진도를 나가서요. 이거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1반, 5반 친구들은 1시간이 빠져가지고 요 수업을 선생님이 원래는 줌으로 실시간으로 할까 2반밖에 안 되니까 할까 하다가 그냥 강의를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면 1반, 5반 친구들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모습과 그 다음에 미국과 이제 조미소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용 배운 것까지 한번 짚어보면요. 자, 1863년은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시기로서 고종이 친정을 하기 전까지 이 시기는 선생님이 계속 설명합니다. 쇄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기였다. 하지만 고종이 이제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당시 이제 개화의 중심이 조금 더 실리는 그런 이제 모양새로 정치의 대외 관계의 모습이 좀 변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일본에 의해서 가장 먼저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으로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우리의 자의가 들어가죠. 그죠? 조미소 통상조약을 이제 황춘시안의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계기로 미국과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제 뭘 배울 거냐면요. 요 시기에 이렇게 고종이 즉위를 하고 정부에서는 열심히 이제 개화를 한번 해볼까, 근대화를 추진해보자 라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조금씩 일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근대화는 어떠한 식으로 이제 추진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사실 정부가 개화를 추진하고자 하기는 했지만 사실 개화에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기존의 양반들은 사실상 다 이 개화를 반대했던 양반의 유생들일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그들의 반대 세력은 그쵸? 이런 개화를 어떻게 반대했는지 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배울 거는 1882년은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미국과의 조약이 체결된 해이기도 하지만 이거 말고 또 엄청나게 큰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사건까지 배우는 거기까지 진도를 나가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PPT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조미소 통상 조약까지 이제 배웠어요. 보빙사 일행이 갔다 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970년대부터 들어서서 이제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요. 정부가 이때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중심 기구를 하나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여기에 개화를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이제 등용시켜서 여기서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근대적인 어떻게 보면 국방력을 갖추는 것,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일환으로 당시 기존의 군인들 말고 또 새로운 하나의 신식 군대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별기군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별무반이라고 하는 그쵸? 그걸 배웠기 때문에 약간 요 별기군하고 별무반을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이 이름은 별기군입니다. 당시 정부가 근대적인 군대를 육성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신식 군대를 이제 만들고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어요. 양반의 자제들로만 구성이 돼 있었고 또 일본인 교관이 와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이제 신식 군대의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요 사진이 나와 있을 겁니다. 별기군의 모습인데요. 옷은 다 새로 이렇게 받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옷도 새로 받고, 뭐, 총도 차고, 옆에 이제 들고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양반의 자제들의 행색이라고 하는데, 사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신식군대의 이미지는 좀 많이 떨어지죠. 거기에 비해서는. 그쵸? 아무튼 별기군의 모습이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상 우리는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사실 근대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게 근대야? 라고 하는 거. 그치? 그래서 당시 우리 인접국이었던 일본, 그다음에 중국, 이런 나라는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 운동을 추진을 했던 나라들이고,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의 어떤 것들을 배워오라고 이제 시찰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수신사 일행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조사 시찰단이라고 해서 일본의 여러 가지 이제 근대적인 문물들을 굉장히 자세히 보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은 우리가 좀 더 친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청나라는 옛날에 이제 양무 운동을 추진하면서 서양의 무기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을 도입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에는 영선사입니다. 이름이 영선. 뭔가 좀 친숙하지 않아요? 영선? 영선사를 파견해서 당시 서양의 무기 제조 기술, 청나라가 받아들였던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그것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국내에서도 기기창이라고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대적인 무기 제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때부터 근대화에 대한 어떤 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걸 조금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나타나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달가화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 지배층이었던 대다수의 양반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이제 양반인데요. 이 사람이 앞에다가 도끼를, 무섭다. 그죠? 도끼를 놓고서는 이제 상소문을 옆에 이제 글도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강화, 그들과 이제 강화를 맺는 것, 화의를 맺는 것 이런 같은 뜻입니다. 강화가 저들의 애걸에서 나왔다면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만 그들이 애걸복걸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는 거면 우리가 제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약점이 있어서 서두른다면 주도권이 저들한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제어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강화를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강화도 조약 맺을 때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죠? 저들은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일본 사람들이라고는 하나, 실은 양적, 서양의 오랑캐입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서적과, 여기서의 사학서적은 사악한 서적이겠죠. 그렇죠? 천주교의 초상화가 교역하는 속에 끼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사악한 학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이 양반 유생은 도끼를 앞에 놓고서는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절대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라고 하는 상소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를 죽여달라 뭐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양반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각각의 시기별로 사실 양반 유생들의 이런 주장과 약간 액션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시기별로 구별해서 살펴볼 건데요. 요거 필기하면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자, 1860년대에는 이 양반 유생들이 뭐라고 했냐? 근데 선생님 그걸 설명 안 했구나. 자, 이들의 이렇게 당시 정부의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이러한 운동을 뭐라고 했냐면 당시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설명 안 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이들의 위정척사 운동 이름은 굉장히 어렵지만 뜻풀이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네 글자인데요. 이 네 글자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뒤에 앞에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를 정자야. 바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것을 위는 수위 아저씨 할 때 그 위자예요. 지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바른 것을 지키고 그럼 또 여기 뒤에 보세요. 사는 뭐냐면 여기서의 사는 사악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악한 것을 이 척화비할 때 척이죠. 배척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쵸?
그럼 여기서의 바른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 질서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쵸? 여기서의 사악한 거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서양의 오랑캐의 문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악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기존의 것을 지키고 이 서양 세력으로부터 이런 서양의 문물을 우리가 배척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60년대는 보면요, 이슈가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요, 병인양요, 뭐 신미양요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죠. 제너럴 셔먼, 오페르트 이러한 이양선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뭘 요구했었어요, 얘네들이? 통상하자, 그치? 요구사항이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통상에 대해서 전하, 절대 저들과 통상을 하여서는 아니되옵니다. 라는 주장을 했던 게 바로 1860년대의 위정척사 운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뭐라고 했느냐? 척화주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척화! 이거 척화비에 나와 있던 내용이네요. 화의를 배척합시다. 그들과 통상하고 화의를 맺는 것을 배척하고 대신에 어떻게 해야 합니다? 전쟁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전쟁을 주장하고 화의를 배척한다. 그쵸? 절대 저들과 통상에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했었던 거죠. 그쵸? 그러다가 1870년대가 되면 또 어떤 이슈가 터지냐?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요. 운요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 시기였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때의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전하 절대 저들에게 항구를 오픈해서는 개항을 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아까 상소문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외놈이나 일본 애들이나 서양 애들이나 다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들이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들도 외놈들도 서양 애들과 똑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호를 개방해서는 항구를 개방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는 주장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때. 자, 그 다음에 80년대가 되면 이제 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80년대가 되면 또 하나의 이슈는 이때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우리가 황춘셴의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래? 그럼 우리 러시아를 막기 위해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우리 미국과 수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의견들이 막 분분하게 나올 때였어요. 따라서 이때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은 절대 우리 스스로 개화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개화를 반대하자 한다는 약간 그런 주장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계속 이때는 이제 말만 했었잖아요. 이 외딴은 론이었잖아. 근데 이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기 시작해요. 이 소는 뭐냐면 상소를 올렸다는 거죠. 왕에게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에 있는 10,000명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10,000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 많은 유생들이 전하에게 상소를 올렸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100만 서명 운동 이런 거를 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영남 지역은 그럼 어디냐? 우리 또 지도가 또 나오죠. 맨날 우리 지리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자, 보면 지금 이게 오늘날, 자, 여기는 경기도예요. 그쵸? 여기 경기도 안에 서울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알죠, 설마. 그리고 경기도 아래에 땡땡 남북도가 있고요. 그 아래에 땡땡 남북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또 땡땡 남북도가 있고요. 요거 위쪽으로 지금 여기는 어디냐? 강화도 되시겠습니다. 강화도. 강화도래 미치겠다 선생님. 이제 너희들한테 올맞나 봐요. 강원도 되시겠죠. 여기는 강원도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면 여긴 땡땡 남북도는 여기가 충청이죠. 경기도 아래가 충청이고 여기는 전라도. 여기가 이제 경상남북도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고속버스 타러 가면은 호남선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호남, 전라도 지역을 호남이라고 하고요. 오늘날 경상남북도 여기는 영남지방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영남지방. 따라서 여기서의 영남은 경상도에 있는 10,000명의 유생,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유생들이 단체로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의 상소를 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다 양반이고 글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들의 운동은 과격하지 않았어요. 그쵸? 이렇게 붙들고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1890년대가 되잖아요. 그럼 이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1890년대가 되면요. 사실 이때가 되면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으려는 그런 모습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진짜 이러다가 정말 식민지가 되는 것 같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굉장히 위기 상황이 이제 1890년대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 양반 유생들이 변신합니다. 정말 국가가 이제 빼앗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들은 여지껏 손에 붓만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붓을 버리고 드디어 이들이 뭘 드느냐? 칼을 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제에 대항하는 어머나 넘어갔네요. 일제에 대항하는 의병을 일으키는 의병장 세력으로서 활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멋있죠, 그쵸? 정말 한 번도 이런 거를 해보지 않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점점 시기가 지나면서 이 위정척사 운동도 약간 성격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정척사 운동의 한계와 의의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점이 물론 있어요. 왜냐하면 자 정부가 지금 근대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 양반 대다수의 유생들이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거를 추진하기가 어려웠겠죠. 그쵸? 제대로 이게 이렇게 막 박차를 가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사실 언제까지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가 있는다고 유교 질서를 계속해서 지킨다고 해서 그치 능사가 아닌 시대였잖아요. 이때는 그치? 그래서 이러한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하는 하나의 장애물로서 그치 이런 운동이 이렇게 그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의의점도 있죠. 그죠? 한계점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서양의 국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걔네가 우리한테 통상만 요구하려고 한 것은 아니죠. 그죠? 결국에는 걔네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침략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상 위정척사 운동은 그들의 이러한 침략성을 제대로 파악하고서는 반대한 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한 외세를 반대하는 침략을 반대하는 그런 민족적인 자주 운동이었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정말 의의점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끝까지 이들이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만 했으면 사실상 그쵸 좀 한계가 더 장애물로서의 한계가 더 컸을 수 있지만 진짜 국가의 위기 상황에 이들이 결국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의병 운동을 일으킨 주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역할을 해줌으로써 사실 이런 부분도 그쵸 하나의 이 위정척사 운동의 큰 의점이라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1870년대부터 이제 개화파 인사들과 또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과의 이런 대립구도가 국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배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뭘 배울 거냐면 1882년에 일어났던 선생님이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선생님 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이모군란을 먼저 설명하면요. 이모년에, 1882년은 이모해입니다. 그 해의 이름이 이모예요.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대요. 아니, 82년도에 군인들이 왜 갑자기 난을 일으켰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의 왕족들 살해되다. 7월 23일 반란군이 서울의 주요 도로를 장악하고 궁궐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 일본 공사는 공사 관원들과 함께 탈출해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궁궐로 향했지만 이미 궁궐은 반란군에게 함락되어 있었다. 땡땡땡.
서울은 현재 무정부 상태라고 알려져 왔다. 궁궐에 거주하던 왕족들 중 오직 왕만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왕비 명성황후는 살해당하였다. 땡땡땡. 자, 위 기사는 이모곤란을 보도한 1882년 8월 29일자 뉴욕타임스의 기사래요. 뉴욕타임스에 우리나라 이런 기사가 실렸었나 봐요. 사건 후 한 달여 만에 보도된 이 기사에는 당시 고향 충주로 피신했던 명성황후의 피살 소식과 같이 잘못된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여기서 죽지 않은 거죠. 그쵸?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이 반란군들은 누구였고 당시 조선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라고 이제 글이 이제 이모곤란에 대한 이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강화도 조약 맺었을 때 뭐 기억나요?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 선생님 별표하라고 막 그때 그랬었는데. 양곡,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무제한적으로 그때 막 가져갔습니다. 뒤에 이거 한번 먼저 볼까? 자, 요거 그래프 보세요. 보면, 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거 보세요. 60%가 쌀, 30%가 콩이야. 다 우리나라의 양곡, 식물, 곡식만 가져간 거야. 곡식만. 그리고 나서 일본 우리나라한테 뭘 갖다 팔았냐면 면제품을 엄청 많이 갖다 팔았어요. 왜냐면 이때 얘네들은 공장에서 면제품을 뚜두두두두 찍어서 생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한테 면제품을 갖다 팔고 우리나라에선 쌀을 사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모자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쌀값이 폭등하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돈이 없는 하층민들은 너무 이제 힘든 삶을 살아서 이제 막 불만이 폭주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어떤 일이 터지게 되냐면요. 구식군인들이 폭발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군인들이 일으킨 단위잖아요. 그죠? 이때 신식 군대인 별개군이 생겼다고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얘네들한테는 막 옷도 주고 뭐도 주고 막 되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반면에 기존에 있었던 이제 구식군인들은 정작 얘네들한테는 1년 넘게 급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뭐 1년 만에 급료를 받았어요. 너무 눈물 날 것 같이 급료를 받았는데 급료를 딱 이제 모자기를 딱 펼쳐봤더니 쌀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장난을 쳐놓은 거야. 쌀반 막 겨반 막 이렇게 막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한 집안의 가장이 아빠인데 아빠만 돈을 벌어요. 근데 아빠가 1년 넘게 돈을 안 가져와. 집에 월급을 못 받고 못 갖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한두 달만 월급이 없어도 살기가 힘들 텐데 1년 넘게 쌀을 못 받아왔으니 그죠? 오죽했을까요?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1년 만에 뭔가 급료를 받았는데 그런 급료에 그렇게 장난을 쳐 놓다 보니까 이제 99년들이 이때 완전 뚜껑이 이제 탁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모곤란은 어떤 치밀한 계획하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저지른 그렇게 생겨난 사건입니다. 이 99인들이 무기고를 습격해가지고 이 모든 이런 일들의 원흉은 일본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생긴 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맨 처음 얘네들이 일본 공사관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인 그 교관을 살해하고 이제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 얘네들이 궁궐로까지 이제 습격을 하러 이제 가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막 총 들고 궁궐로 막 가는 거를 이제 옆에서 이제 주민들이 백성들이 보고 야 니네 뭐해? 우리 지금 이래서 궁궐로 쳐들어가. 그래? 에이씨 그럼 나도 갈래. 나도 지금 막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층민들도. 이 사람들도 호미를 들고 낫을 들고 여기에 이제 합세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 규모가 더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궁궐이 이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궁궐을 장악하고 민씨일파, 당시 명성황후, 그러니까 외척 집안이죠.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고 막 궁궐을 장악하고 막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렇게 궁궐을 장악하고 나서 우리는 개화 정책 원하지 않아.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우리가 더 힘들어졌어. 옛날이 좋은 것 같아. 옛날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을 다시 모셔옵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당시 흥선대원군이 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잠깐이지만 다시 재집권을 하는 그런 체제가 갖춰지게 돼요. 근데 우리 아까 글에서 읽었던 것처럼 명성황후가 이때 고향 충주로 피신을 해서 갔다는 거죠. 살아서. 그쵸? 근데 명성황후가 이제 고향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군인들이 난을 일으켜서 궁궐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국내에서는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이걸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명성황후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당시 지원병을 보내서 이 명성황후가 청을 등에 업고 다시 컴백 궁궐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청나라에 의해서 이제 이모군란이 진압이 되면서 이때 잠깐 재집권했었던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압송된 직후 흥선대원군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모군란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배경에서 전개가 됐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모군란의 결과라고 사실은 볼 수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이모군란의 결과는 청나라와 일본과 우리나라 각각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 청나라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청나라는 이제 우리를 도와줬어요. 자기가 이제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군란이 진압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청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청나라는 예전부터 우리를 자신의 속국이라고 여겨왔는데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에게 뭔가 조선을 빼앗긴 느낌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조선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서 이제는 너무나 떳떳하게 그치? 명분을 가지고 조선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니네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니네를 지켜줄게. 우리 군대 니네 나라에 계속 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우리는 별로 원치 않았을 텐데요. 그쵸? 그 다음에 고문을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한테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간섭하는 이러한 이제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약도 체결했어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완전 길죠, 이름이. 근데 사실 별 뜻은 아니에요.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들끼리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조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1조에도 뭐라고 해놨냐면요. 야,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화도 조약 배웠을 때 제1조에서 일본이 뭐라고 했어요? 야, 니네는 자주국이야. 우리랑 동등한 권리를 지녀 라고 얘기했던 게 청나라를 안 끼워주려고 했던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청은 또 도리어 이제 우리한테 야, 너희는 우리 속국이야. 확실히 하자 라고 명시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상인이 우리나라의 내륙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조약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도가 이상한데 그냥 봅시다. 자, 당시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부산, 인천, 원산 딱 이 세 개의 항만을 개항을 이제 우리나라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우리나라에 배 타고 와서 딱 여기 세 곳에서만 교역할 수 있어. 제한적이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청나라 상인이 우리나라 내륙 어디에서든지 교역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 상인을 능가하는 특권을 여기서 얻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또 굉장히 불안했겠죠. 청나라 이런 움직임들이. 그쵸? 자, 그 다음에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은 야, 니네 때문에 지금 우리 공사관이 그 피해를 입고 교관이 죽었어. 배상금 지불에 참을 수 없어. 그리고 언제 또 니네가 우리한테 이런 해코지 할지 몰라. 안 되겠어. 불안해. 서울에 우리도 군대를 주둔시키겠어. 라고 하는 내용의 제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뭐야? 지금 청나라 군대도 우리나라에 있고요. 일본 군도 우리나라에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너무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두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청과 일본은 각각의 이모군란으로 인한 자신의 이점들을 챙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청나라한테 도와달라고 우리가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따라서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추진하는 아이들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걔네가 누구야? 명성황후죠? 명성황후 집안 민씨라고 합니다. 얘네 집안이 정권을 장악해서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때부터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이 본격화하는 시기다 라고 선생님이 써놨잖아요. 자, 쇼를 마치고 자, 그럼 다시 원래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1882년에 있었던 이 사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개화파와 대립했던 운동의 이름은 뭐였어요? 위정 척사운동. 정한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보세요. 뭘로 할까? 예쁜 색깔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로 합시다. 자,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 이때 일본이 그죠? 우리나라에 먼저 어떤 선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1882년에 이모군란을 계기로 이때 우리나라에 누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청나라가 입김을 행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상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놓고 대립을 본격화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1882년 이해부터. 그죠? 그러다가 이 두 나라의 대립이 이제 언제쯤 끝나게 되냐면 1894년에 이제 일단락이 나게 돼요. 왜? 결국에 이때 두 나라 간에 결국에 한판 승부,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느 나라가 이기고 어느 나라가 지게 되면서 이제 이 둘의 대립은 이때 일단락이 또 이제 나게 되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배우겠죠. 그쵸?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문호를 개방했어요. 강화도 조약, 조미소 통상 조약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의 국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대립들, 그쵸? 그 다음에 어떤 큰 사건, 쿠데타 사건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880 이후 4년에 일어났던 1884년에 일어났던 또 큰 하나의 사건, 1885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 그다음에 94년, 1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의 또 하나의 사건, 이렇게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필기를 모두 다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